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계약법입니다. 자, 이 계약법은 조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 물건 같은 경우는 조문이 좀 많이 어려웠는데 계약법은 조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두 번째, 계약법은요, 웬만하면 조문 외우세요. 제가 여기 별 표시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자꾸 읽으세요. 조문이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그 조문 자체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계약법은 중요한 조문들은 자꾸 읽으셔서 거의 외우다시피 좀 해주시면 문법 공부하기가 좀 편합니다. 자, 계약이란 건 약속이죠. 무슨 약속이에요? 뭐뭐 해주겠다. 예컨대 매매계약 같은 것들은 갑과 을 사이에 갑이 A 토지를 을과 1억에 매매계약을 했다. 자, 매매계약은 약속이다. 뭘 약속했냐? 갑은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을은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뭐뭐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그게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계약이 체결되려면요, 어느 한쪽이 먼저 계약을 요청합니다. 그걸 청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야, 내가 땅을 하나 팔 건데 A 토지 1억에 살래? 라고 요청을 해요. 청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청을 하면서 을한테 야, 답을 20일까지 줘. 나 20일까지 기다릴게. 그러면 을은 20일 안에만 대답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A 토지를 1억에 팔겠다라고 살래라고 계약을 요청한 상태에서 지가 20일까지 기다리겠다 해놓고 20일이 되기 전에 아, 나 안 팔래 라고 철회하면 안 되겠죠. 그럼 오늘 황당할 거야. 야, 네가 20일까지 기다리죠. 내가 그랬잖아. 나 20일까지 대답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뭐라고 계약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갑에게 언제까지 기다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그때까지는 철회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청약은요,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이렇게 살래라는 이 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가 있어요. 우리 111조 봤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사람들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일단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철회를 못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죠. 갑이 을에게 10일까지 기다려줄게, 20일까지 기다려줄게 라는 게 을에게 도달 안 했다면 철회하면 되죠. 근데 일단 도달하면 을은 갑이 20일까지는 기다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회 못한다. 알겠죠? 이거를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자, 다만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에도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조문은 기억하시고 미리 철회할 수 있다고 유보해둔 경우, 또 자동 판매기 설치 같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청약을 한 경우, 또는 마주 앉거나 전화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을 대화자라고 하는데 이 대화자 사이에서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청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한 경우, 마주 앉은 갑과 을이 10,000원에 살래? 그런데 을이 잠깐 생각을 해. 근데 갑이 아야, 생각이 바뀌었어, 안 팔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27조 원칙,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 철회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물론 조문은 그냥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전제가 도달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다만 도달한 후에도 철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청약을 하면서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기간을 정할 수 있죠. 아까 1월 20일까지 답을 달라. 그 다음에 청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어쨌든 일단은 청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는 게 보통이에요. 기간을 정한 청약이라고 되어 있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 20일까지 답을 달라. 그럼 일단 갑은 20일까지 철회를 못한다 그랬고요. 두 번째, 그 승낙은 요 20일까지 갑에게 도달해야 돼요. 즉 청약을 한 갑이 20일까지 승낙을
받지 못했다면, 이게 무슨 뜻이죠? 20일까지 승낙이 갑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이란 뜻이죠. 그러면 청약은 효력을 잃어요. 예를 들어서 승낙이 1월 22일 날 갑에게 도달했다. 승낙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 20일까지 답을 달라 그랬는데 을이 승낙을 하긴 했는데 그 승낙서가 20일이 지나서 22일 날 도달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 이미 떠났어요. 버스 떠난 다음에 그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버스 못 타죠.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청약은 사라졌어요. 청약은 효력을 잃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후에 설령 승낙이 도달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정리. 기간을 정했다. 1월 20일. 그런데 청약을 한 갑이 20일까지 승낙을 받지 못했다. 즉 승낙이 20일까지 갑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그럼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그 이후에 승낙이 갑에게 도달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요 이항 사망이 문제인데요. 자, 20일까지 답을 달라 그랬는데 승낙 통지가 20일이 지나서 도달했어요. 1월 22일 날 승낙서가 갑에게 도달했어요. 그런데 보통이라면 20일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이었어요. 갑이 승낙서를 22일 날 받았는데 그 우편물에 보니까 발송이 1월 10일로 돼 있어요. 발신일이. 발송일이 1월 10일 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청약서를 받자마자 승낙서를 발송한 거예요. 거의. 자, 1월 12일 날 을이 승낙서를 갑에게 발송을 했다면 이 승낙서는 20일까지 갑에게 보통은 도달하겠지요. 8일이나 지났으니까. 10일 날 발송했다면 20일까지는 충분히 갑에게 도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보통이라면. 그런데 어쩌지 지나서 도달한 거예요. 이걸 사고한 연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을은요. 22일 날 10일 날 승낙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이 승낙서가 연착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을 한 갑이 지체 없이 을에게 야, 네 승낙이 연착이 됐다 라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다만 미리 이게 연착이 되기 전에 갑이 을에게 야, 네가 보낸 승낙서가 지연이 되고 있다. 네가 나한테 보냈다는 그 승낙서가 10일 날 보냈다는 승낙서가 아직 나한테 도착하지 않았다. 이거를 발송하게 되면 연착 통지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결국 이런 거죠. 승낙 기간을 1월 20일로 정했고 승낙서를 1월 10일 날 보냈다면 이 승낙서는 보통 20일까지 갑에게 도달할 수 있었는데 1월 20일 날 갑에게 도달했단 말이죠. 그럼 일단 갑은 을에게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해야 된다. 또는 미리 을의 승낙서가 도달하기 전에 미리 늦어지고 있다라고 통지를 발송했다면 그때는 연착 통지를 안 해도 된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 해라. 연착 통지하거나 지연 통지를 발송하거나. 만약에 둘 다 하지 않았다면 이 승낙은 연착이 아니다 말이에요. 즉 22일 날 도달했지만 연착이 아니란 말이죠. 기간 내에 도달한 걸로 보겠단 말이에요. 즉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걸 사고의 연착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29조는 기간을 안 정했어요. 갑이 이렇게 청약을 하면서 아까처럼 1월 20일까지 답을 달라 그러질 않고요. 기간 아예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갑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줘야 돼요. 이 상당 기간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상당한 기간을 기다렸는데
그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승낙을 받지 못했어. 그럼 역시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528조 1항이 기본이고요. 529조 요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고요. 독특하게 사고한 연착이 하나 있는 겁니다. 530조는 연착했다라고 돼 있죠. 일반적인 연착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사고한 연착 말고 일반적인 연착 또는 사고한 연착이라 하더라도 통지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20일이 승낙기간인데 19일날 승낙서를 발송했고 22일날 도달했다면 보통의 연착이 되는 거죠. 통상의 연착이 돼요. 통상의 연착. 또 하나는 1월 20일이 승낙기간인데 12일날 발송했어요. 1월 10일날. 1월 10일날 발송했다면 20일까지 도달했어야 되는데 22일날 도달했어요. 사구한 연착이죠. 그런데 청약자가 통지를 안 했어요. 연착 통지라든가 지연 통지라든가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럼 연착하지 않은 거죠. 통지하면 연착이죠. 그럼 결국은 연착이란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승낙기간이 1월 20일이라는 걸 전제로 19일 발송, 22일 도달, 이 통상의 연착이 있을 수 있고요. 10일 날 발송했는데 22일 도달, 사고한 연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통지한 경우, 연착 통지라든가 지연 통지를 한 경우, 이럴 때는 이게 연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연착은 청약을 한 사람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따라서 연착한 거에 대해서, 연착한 승낙에 대해서 청약자가 다시 승낙을 하면 이게 새 청약이니까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530조. 531조는 계약이 언제 성립하는가와 관련된 건데, 자, 계약은 일단 원칙이요.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1월 20일까지 답을 달라 했는데 승낙이 1월 19일 날 도달했어요. 승낙이 갑에게,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 자, 갑이 청약자, 을이 승낙을 했는데 이 승낙이 19일 날 기간 내에 갑에게 도달했어요. 그럼 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건 대화자고 격지자만은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했다는 것을 전제로, 기간 내 승낙이 도달했다는 걸 전제로, 또는 사고에 의한 연착이 있었는데 청약자가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그건 연착이 아니잖아요. 기간 내 도달한 건 연착 아니고요.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 하더라도 통지를 안 했다면 연착이 아니잖아요. 자,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때 그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격자사에서는. 자, 그럼 격지자가 뭐냐?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주한자 또는 전화로 계약을 하는 사람이 대화자고요. 우편물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걸 격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격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기간 내에 승낙 통지가 도달했다는 걸 전제로, 기간 내에 20일까지를 승낙 기간으로 했는데 19일 날 도달했다. 그럼 계약은 성립했죠. 언제 성립하느냐? 발송한 날이 있을 거 아니냐, 요때. 또는 뭐 12일 날 발송했는데 22일 날 도달했다, 연착. 근데 통지 안 했다. 그럼 연착 안 한 거다. 기간 내에 도달한 거다. 그럼 계약은 성립한 거다. 언제? 12일 날. 이런 식으로. 311조는 우편물로 계약을 하는 자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언제 성립했는가를 따질 때 531조를 적용하여 승낙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531조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볼까요? 갑의 청약이 1월 20일 날 을에게 도달했고요. 승낙기간은 1월 20일로 정했어요. 자, 을이 승낙 통지를 18일 날 발송을 했습니다. 20일 날 갑에게 도달했어요. 자, 20일까지 갑에게 도달 여부가 불확실하죠. 불확실한데 1월 20일 승낙이 갑에게 도달했어요. 기간 내에 도달했죠. 그럼 계약은 성립하죠. 언제? 18일 날. 문제는 18일 날 발송을 했는데 21일 날 도달했어요. 연착했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531조로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갑이 승낙기간을 1월 20일로 정했는데 18일 날이 아니라 을이 11일 날 발송을 했어요. 11일 날 발송했다면 20일까지는 갑에게 충분히 도달하겠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15일 날 갑에게 도달했어요.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했죠.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11일 날. 근데 21일 날 도달했어요. 이게 문제죠. 사고가 났어요. 자, 이때 갑이 을에게 연착 통지를 하거나 미리 지연 통지를 했어요. 그럼 연착이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531조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갑이 연착 통지도 하지 않았고 지연 통지도 발송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을의 승낙은 연착이 아니에요. 기간 내에 도달한 걸로 봐요. 다시 말해서 계약은 성립한 걸로 봐요. 이때 언제 성립하는가? 발송 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31조는 격지사 사이에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을 전제로 언제 성립했는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31조. 자, 532조. 지금까지 본 것은 이제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인데 532조, 533조는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예요. 그 중에 532조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다음 승낙이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계약은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을 때,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걸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지하철에서 갑이 KF94 마스크를 판매합니다. 딱 들어와 가지고 승객 여러분 뭐 이동하시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운을 뜨고 그 다음에 아주 성능이 좋은 KF94 마스크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갖고 왔습니다. 한 장당 50원씩 100원에 5,000원입니다. 딱 100장에 한 장당 50원씩 100장이면 5,000원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그 94 마스크 통을 올려놔요. 무릎에. 이게 청약이에요. 내 무릎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에게도 돌리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뜯어가지고, 아니, 을이 뜯어가지고 이미 착용을 해버렸어요. 갑이 돌아오기도 전에. 그럼 이때 을은요, 이 포장을 뜯어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건 사겠다는 걸로 보는 거죠. 이거를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갑이 을이 포장을 개봉해서 마스크를 썼다 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 포장을 뜯어갖고 착용한 때 이미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걸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란다. 반면에 교차 청약은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한 거예요.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50만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을이 갑의 청약을 모른 채 갑에게 네 노트북을 50만 원에 팔아라라고 또 청약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 을도 갑에게 청약을 했어요. 근데 서로 청약을 했는데 내용이 일치를 해버려요. 이럴 때는 그 각각의 청약에 대해서 따로 승낙을 할 필요 없이
양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언제?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이런 걸 교차 청약에 한 계약 성립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534조는 우리 상식적으로 A 토지를 1억에 사라 라고 청약을 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1억에 사겠다라고 승낙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은 내용이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1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승낙자 을이 조건을 붙여버려. 아, 내가 1억에 사긴 사는데 취등록세는 네가 내라. 아, 취등록세는 을이 내야 되잖아요. 사는 사람이 내야 되잖아. 그런데 을이 내가 1억에 사긴 사겠는데 취등록세 값 네가 내면 내가 살게. 이렇게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나의 청약을 바꿔버려요. 1억을 9천만 원으로. 이렇게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했다면 이거 승낙 아니죠. 이 승낙은 승낙이 아니고 갑의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게 되는 거예요. 새로 청약. 이걸 534조라고 합니다. 계약의 성립과 관해서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이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조문을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535조. 이건 조금 까다로운 건데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란 타이틀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해 놨습니다. 자, 일단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이 되려면 계약의 목적 달성이 실현이 불가능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갑소유 건물을 매매를 했는데 이 건물이 공교롭게도 1월 9일 날 멸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 건물은 존재하지 않죠. 1월 9일 날 이미 멸실됐으니까. 따라서 계약 당시 건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계약 당시 을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약 당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걸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의 건물 매매 계약은 무효고요. 권리 의무는 생기질 않아요. 이렇게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서로 뭐 주고 받을 것도 없고요. 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고 준 게 있으면 돌려받으면 됩니다. 그런 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만에 하나 갑이 1월 9일 날 건물이 멸실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반면에 을은 1월 9일 날 자기가 사고자 하는 건물이 이미 멸실됐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혀 모르는 걸 선의무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건물이 멸실될 걸 알았던 놈은 을과 계약을 하면 안 되죠. 을한테 알려줬어야지. 건물이 이미 멸실됐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갑이란 놈이 자기가 팔고자 하는 건물이, 내일 팔고자 하는 건물이 이미 멸실됐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을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팔았단 말이죠. 당연히 을에겐 손해가 생기겠죠. 그걸 배상하라.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하려면 첫째가 계약은 체결되어 있는데요. 목적 달성 원시적 불능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계약이 일단 무효여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던 놈 갑은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다라고 믿었어. 무효인데 유효다라고 믿었어. 그래서 받은 손해. 이걸 배상해야 돼요. 요 손해를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라 그래서 신뢰손해 또는 신뢰이익이라고도 합니다. 신뢰손해 또는 신뢰이익 같은 말이에요. 그걸 배상하라고 돼 있어요. 물론 그 배상액은 계약이 만약에 유효했어.
계약이 유효해서 생길 이익, 이걸 이행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넘지 못해요.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합니다. 이때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악의, 상대방 을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 안 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1항이 적용이 되려면 상대방은 반대여야 되죠. 즉 선의 무과실여야 되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은 성립되었으나 목적 달성의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일 때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한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특히 다시 한번요. 계약의 유효를, 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 이걸 신뢰손해, 신뢰이익이라 한다. 반면에 계약이 유효했어. 그러면 생기는 이익. 이걸 이행이익이라 합니다. 그 이행이익을 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런 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한다. 이렇게 민법상 제도 하나 딱 기억을 해두세요. 자, 536조 동시이행의 한변권을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항변이란 건 뭘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뭘 거절하느냐? 쉽게 생각하세요. 자신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항변이에요. 요 거절이.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당사자 일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수인을 생각해 보세요. 자,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이렇게 매매 계약 같은 쌍무 계약을 하면요. 양당사자의 채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공평하게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공평하죠. 그런데 보세요.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동시한배권이에요.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게 동시이행 관계인데, 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날짜와 대금 지급 날짜가 도래했어. 그럼 당연히 소유권을 넘겨주고 동시에 대금을 받으면 되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안 넘겨줘요. 그럼 당연히 매수인은 네가 소유권을 넘겨줄 때까지 난 돈 못 주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동시이행 관계여야 되는 거죠. 일단 기본이. 그런데 매도인의 채무가 변제기가 아니다. 아이고 당연히 이럴 때는 거절 못하겠죠.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계약을 하고요. 1월 30일 날 갑은 소유권을 넘겨주고 을은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1월 30일이 되었을 때 갑의 소유권 이전과 을의 잔금 지급이 동생관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중간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때 을의 중도금 지급은 갑의 소유권 이전과 동생관계가 아니라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요거예요. 을은 중도금을,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할 날짜가 됐는데 갑은 아직 이행기가 아니야. 갑은 이행기가 30일이야. 막 이럴 때는 당연히 을은 채무행을 거절하지 못한다죠.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가 되겠죠. 단 2항 당사자 일방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먼저 중도금을 지급해야 될 경우에도 매도인의 이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더라.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는데 건설회사가 신용불안이더라.
나중에 소유권 넘겨주는 것과 잔금 지급이 동생관계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는데 중도금을 지급해야 될 날짜에 갑이 신용불안이더라. 그럼 당연히 중도금 주기 싫지요. 이런 경우에는 전항, 일항, 본문과 같다. 요거죠. 거절할 수 있다. 중도금 지급이라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조문이 그러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앞에 게 본문이고 뒤에 게 단서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전항, 본문은 바로 요거 말하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걸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다 라고 합니다. 예외,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부르는 거 기억해 주세요. 볼까요? 8번. 갑건설, 이것도 못하네요. 갑건설 회사와 을이 1월 10일 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월 10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3월 10일 날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소유권이 아니라 아파트 소유권이,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자꾸 오타가 보이네. A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아파트 소유권이라고 생각해. 아파트 소유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을은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중도금을 먼저 지급해야 될 날짜가 됐는데, 건설회사가 부도위기더라. 그럼 당연히 중도금 못 주겠죠. 나 불안해서 못 줘. 라고 하겠죠. 이런 걸 불안의 항변권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 동그라미 요거 오타 요거 삭제하시고요. A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권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간히 오타가 보이네요. 자, 537조는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되는데 이 위험부담이란 게 뭘까? 읽어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건물을 매매하기로 했어요. 이때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 그거 생각해보세요.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두 사람 잘못 없이, 갑, 을의 잘못 없이 지진으로 멸실됐다. 그래서 갑은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되었다. 이럴 때 을의 대금 지급 의무, 을의 대금 지급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위험부담이고 이 대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채무자 갑이 부담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요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 갑을 말하게 됩니다. 이걸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의 채무가 땅이 수용됨으로써 갑을의 잘못 없이 소멸하게 되었을 때 그 채무자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걸 채무자 위험부담이라 합니다.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어느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의 잘못 없이 불능이 돼서 소멸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 채무가 존속하는가. 예를 들어 갑과 을이 A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을에게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에 그 A토지가 소유이 됐다면 갑은 더 이상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게 되죠. 갑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갑에게도 을에게도 잘못이 없죠. 자, 이럴 때 을의 대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위험부담이라 하고 원칙적으로 불능이 된 채무자 갑이 부담하게 됩니다. 불능이 된 채무자 갑이. 그래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 잘못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불가능해진 채무의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걸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하게 됩니다. 기출지문에 이런 게 있죠. 갑과 을이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넘어가기 전에 계약을 하고 그 전에 주택이 이전하기 전에 태풍으로 멸실됐으니까 갑에게도 을에게도 잘못 없죠. 따라서 갑의 주택 이전 의무는 소멸하면서 동시에 대금을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되죠.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이 됩니다. 채무자 위험부담.
만약에 갑이요, 계약 당시 받은 계약금이 있다면 이건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걸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해요. 다만 358조 채권자 잘못으로 불능이 된 경우, 이때는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죠. 매매계약의 매도인의 채무가, 자, 매도인의 채무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채무. 채권자니까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물건 인도 채권자잖아요. 매도인은 물건 이전 채무자고, 매수인은 물건 인도 채권자잖아요. 그 매수인 잘못으로 불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인은 돈을 지급해야죠. 매수인 잘못으로 멸실됐으니까. 그래서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채권자 수령지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월 30일 날 소유권 넘겨주고 잔금 지급하기로 했어요. 1월 30일이 됐을 때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대금을 청구했더니 을이 대금을 못 주고 민기적거려요.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민기적거립니다. 이거를 수령지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체에 빠졌을 때 그 상태에서 지진이 났단 말이죠. 이렇게 될 때에도 갑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헉, 이게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되지? 이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도형으로 바뀌었구나. 오, 이거 신기하네. 여러분 신기하죠? 안 신기한 거? 이거 처음 봤네요. 어디 볼까? 오. 신기하긴 한데 이걸 쓸 수는 없네요. 네. 아깝다. 이걸 써야 되겠군요.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건가? 그렇군요. 네. 오, 이거 적절할 때 써먹어야 되겠네. 오, 신기하군요. 지우개로 지우고, 다 이렇게. 자, 매매계약의 매도인의 건물 인도 채무나 토지 인도 채무가 매수인의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거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수령을 못하고 있는 중에 지진이나 수용 등으로 건물이나 땅이 멸실 또는 수용됐을 때, 이럴 때도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매도인은요, 건물이나 땅을 넘겨주지 못하죠. 근데 대금은 받았어요. 자, 매도인은 대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보험금, 보상금까지 챙겼어요. 대금도 받고 보험금, 보상금도 챙기고. 그러면 매도인은 대금도 받고 보험금, 보상금도 챙겼다면 이중이득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면함으로써 별도로 이익을 얻은 게 있다면 이 이익은 을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이게 채권자 위험부담이 됩니다. 자, 채무자 위험부담과 채권자 위험부담 정리합니다. 갑과 을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넘겨주기 전에 땅이 수용이 됨으로써 갑의 의무가 갑에겐 아무런 잘못 없이 소멸해버렸어요. 이때 원칙적으로 갑은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미리 받은 계약금 따위가 있으면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갑이 땅을 못 넘겨주거나 건물을 못 넘겨주게 된 것이 을의 잘못인 경우, 또는 을의 지체 중에 지진 등으로 못 넘겨주게 된 경우, 이럴 때는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별도의 이익을 얻은 게 있다면 그건 을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위험부담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채권자 수령지체가 다시 한번 뭔지 보겠습니다. 1월 20일 날 갑과 을이
갑소유 A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자, 2월 20일 갑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2월 20일이 되었을 때 건물이 멀쩡하게 있고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를 제공하면서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대금을 청구했어. 그런데 을이 대금을 마련을 못해서 지급을 하지 못함으로써 건물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22일 날 지진이 됐단 말이죠. 즉 채권자 을의 지체 중 양당사자 귀책사유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을이 위험을 부담하란 말이죠. 그래서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채권자 위험 부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왔네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요. 그러면서 갑이 을한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라. 을이 알았다. 그럼 매매계약은 갑과 을이 했지만 을은 대금을 병에게 지급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계약상 권리가 생기는 경우 이거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합니다. 여기서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는 사람을 요약자라 하고요. 수락하는 사람을 낙약자라고 하는데요. 이 낙약자가 채무자가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라 하면 바로 요 낙약자를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정했다면 그 병은 을 채무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줘라 알았다 해서 병에게 바로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병이 권리가 생기려면 병의 권리는 병이 을에게 낙약자에게 내가 돈을 받겠다 너한테 이렇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했을 때 병에게 권리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막바로 병에게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병이 을에게 야 갑이 너한테 돈 바르라 그러더라 나한테 돈 줘 이런 식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했을 때 병에게 권리가 생깁니다. 이런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 보통 쌍보계약을 하게 되면요. 그 효력은요.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쌍보계약의 효력이란 뭐 단 거 아니죠. 계약상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권리 의무를. 그런데 그 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이렇게 땅을 팔면서 대금은 직접 병에게 지급하라고 하고 자 갑이 요약자가 되겠죠. 병에게 지급하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을이 이걸 수락을 하겠죠. 낙약자가 되죠. 그러면 을은 병에게 지급할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갑과 을의 토지 매매 계약은 병으로 하여금 대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고요. 병에게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낙약자가 되는 거죠. 요약자는 갑이 되는 거고요. 제3자는 수익자가 되겠죠. 자, 당사자 일방의 제3자가 이행할 것을 약정했어요. 갑이 대금은 병에게 을은 오케이. 그때 제3자는 을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제3자 병이 을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라고 되어 있죠. 이걸 수익의 의사 표시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해야 병에게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병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병에게 권리 취득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좀 전에
갑과 을이 병을 위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병이 을에게 수기예사를 표시를 해야 병은 권리가 생기니까 을은 지급할 수 있게 되죠. 만약에 병이 수기예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면 갑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을이 병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전조의 경우에 539조의 경우에 제3자가 낙약자인 채무자에게 수익의사를 표시해야만 권리가 생기는데 제3자가 수익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 낙약자인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너 돈 받을래 말래. 여기서 향수라는 것은 뭐뭐를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너 나하고 갑이 체결한 계약상의 이익을 누릴래 말래. 그 확답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제3자가 확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물어본 채무자 낙약자가 확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병은 거절한 것으로, 병은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540조가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요. 거절한 것으로 보다 결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5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아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해서 제3자가 수익예사를 표시하면 제3자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생기죠. 그 후에는 갑과 을은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키지도 소멸시키지도 못합니다. 여기에 전제가 당사자는 합의로, 갑과 을의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갑과 을의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쵸? 제3자가 수익에서 표시했으니까 함부로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갑과 을이 대금 1억을 병에게 주기로 계약을 했고 병이 을에게 1억을 나한테 달라라고 표시를 했어. 그 후에 갑과 을이 대금을 5천으로 변경을 해버리거나 병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렇게 합의를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합의하더라도 병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은 당당하게 을에게 1억 내놔 할 수 있고요. 을은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제3자 수익예사 표시 후, 이게 뭐죠? 제3자 권리가 생긴 후란 건 뭐죠? 수익예사 표시 후에는 당사자는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킬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도 없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542조 채무자의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항변이 뭐였었죠? 거절이죠. 자, 어떤 걸 말할까요? 자, 다시 한번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A 토지를 팔면서 1억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이 A 토지를 안 넘겨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539조의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갑을 간의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초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즉 갑이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을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안 넘겨줘요. 갑이. 그럼 병이 아무리 을에게 돈 달라 그러더라도 을은 야, 나 아직 갑으로부터 소유권 못 넘겨받았어. 너한테 돈 못 줘.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542조 채무자 즉 낙약자의 항변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채무자는 즉 낙약자인 매수인은 갑과의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갑이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이전하지 않고 있을 때 설령 병이 대금을 청구하더라도 을은 뭐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병이 대금을 청구하더라도 갑이 아직 물건을 이전하지 않으므로 나는 돈 못 줘.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542조 채무자 항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543조는 해지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 또는 쌍방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권리가 있으면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부터는 계약의 해지라고 계약을 했는데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계약 관계가 있는데 어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약을 상대방은 언제까지 유지할 수는 없고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등장하는 게 해지 또는 해제권인데요. 해지는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게 해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통신사와 2년 약정을 했는데 통화 품질이 너무 안 좋아. 분명히 5G라고 했는데 5G는커녕 3G도 안 돼, 속도가. 중간에 끊기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통신사와의 계약을 해지. 자, 통신사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건 장래를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죠. 이걸 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도요, 중간에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그럼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도 임대인은 나가달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해지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해제는 아예 계약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리는 걸 해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걸 해지 또는 해제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런 해지 또는 해제권은 당사자 약정이나 또는 법률 규정에서 생겨요. 예컨대 나중에 임대차를 가면요, 임차인이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 약정이라든가 또는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권리가 있다면 이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당연히 상대방에게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게 상대방한테 도달을 해버렸어요. 도달 후에는 뭐 못한다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청약의 구속력에서 철회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게 543조가 됩니다. 자, 해지는 뭐예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킨다. 계속적 계약에서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학원 계약이라든가 휴대폰 통신 약정처럼 일정 기간 채무 이행이 계속 반복되는 게 계속적 계약이고, 이 계속적 계약을 중간에 소멸시키는 게 해지죠. 기존까지 이행했던 건 그대로 둔 채 중간에 장래를 향하여 계약 관계를 끝내는 걸 해지라고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해제는 일단 계약이 유효한데 그거를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걸 해제라고 합니다. 계약을 했는데 대금 지급을 안 해. 그럼 매도인은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되돌려야 되겠죠. 이런 걸 해제라고 하게 됩니다.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해제 또는 해지권은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서 생기게 됩니다. 계약을 통해 생기는 걸 약정해지권, 약정해제권, 법률 규정에서 생기는 걸 법정해제권, 법정해지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쨌든 계약을 이렇게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이 권리를 상대방에게 표시함으로써 계약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거나 또는 소급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해제, 해지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특히 해제가 중요한데 해제 중에서도 법정 해제라고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544조부터 나오고 이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544조 해제권 발생,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 시간을 달리해서 한꺼번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해제, 해지권이라는 게 어떤 건지까지만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544조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